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무더위는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네.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네. 캐리어 박사님 노벨상 못 받은 게 참 왜 또 갑자기 그 얘기에 걸르튀어요? 인류를 구한 캐리어 박사님. 캐리어가 인물 이름이었어요? 사람 박사님 이름이죠. 오, 그랬구나. 에어컨 개발하신 분. 오. 에어컨을 개발하신 분. 원조가 그러니까 캐리어네. 캐리어죠. 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발명하신 분하고 그럼 엘리베이터 발명한 분도 이름이 엘리베이터인가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그 브랜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외국은 보면은 그 상호가 사람 이름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죠. 그게.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고 조금 전에 속보 나왔다면서 반도체 관세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00% 매기겠다. 애플 행사장 가서 100%? 100% 반도체 관세를? 네. 오. 우리로서는 특히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잠시 후 30분 후가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못 할 겁니다. 그렇게 못 할 거고 한다고 해도 자, 경우의 수를 따져보죠. 우리가 예측하기는 많이 어려운데 100%를 매긴다. 우리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출하니까요. 일단 첨단 HBM이라고 치죠. 직접 해서 엔비디아에 갖다 주니까. 그러면 이걸 이 100%가 이게 하나에 우리가 한 1,000만 원 받던 게 2,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1,000만 누가 부담합니까? 하이닉스가 부담합니까? 엔비디아가 부담합니까? 엔비디아가 부담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동차 같으면 그래? 그럼 한국 거 안 써. 우리 일본 차, 유럽 차, 미국 차 쓸 거야. 예를 들어 메모리 반도체다. 그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안 쓰면 마이크론이 남습니다. 미국 브랜드죠. 지금 아주 미국 정부가 그 키우려고 한 25%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에서 만들어요. 대만 지금 20%거든요. 상호 관세가. 생산 공장이 거기 대만에 없어. 있다. 미국은 반도체를 못 만들. 그러니까 반도체와 의약품을 세게 때리는 이유는 기업이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라. 그 정말 우리가 우려할 문제는 결국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공장들이 이미 들어가고 삼성 있고. 투자 기업 발표도 했잖아요. 그럼요. 이미 팹을 짓고 있고, 네,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문제는 당장 이렇게 100%를 하면 미국 기업들의 부담이 그리고 우리 거 안 쓰면 반도체 대만 거 아니면 중국 거 써야 되는 중국 거는 안 쓸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얘기에 이게 또 있다는데 미국에서 공장을 짓기로 약속하거나 지금 짓고 있다면 관세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 시장이 예측하는 건 15%. 우리는 하여튼 대만보다 낮으면 돼요. 큰 문제 없는데 우리는 15%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좀 트럼프 대통령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일단 시장은 좀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100% 반도체를 때린다는 건 저처럼 뭐 경제를 많이 모르는 사람도 미국 경제에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마이크론 공장이 대만에 있으면 마이크론 의식에서 대만의 반도체 관세를 더 낮게 그럼 TSMC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지금 문제가 좀 사실 좀 어려운데 이게 지금 뭐 미국 국익을 위해서 좀 좋은 거냐 이제 그 말씀 기자님 해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 자국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전자 제품, 또 반도체 들어간 제품의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체재가 있으면은 이제 이게 이제 말이 될 수가 있는데. 대체재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과세를 올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뭐 생산국들도 피해를 입겠지만은 소비국들은 더 피해를 입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알면서도 못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렇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게 가장 뭐 우리한테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미국 소비자들이 또 비싸게 내든 말든 뭐 사실은 우리 관심은 아닌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기업과 소비자, 미국 소비자들이. 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세탁기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월마트에 가면 한 $500짜리, $700짜리, 뭐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짜리는 월풀, GE 미국 브랜드들이 많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아주 멋있게 꾸며놓은 다른 이 단상 보면 이제 삼성과 LG의 에어컨과 세탁기가 다 놓여 있습니다. 그건 다 뭐 $1,500, 막 이렇게 2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야 관세를 부과하면 삼성 LG 세탁기는 비싸질까? LG 세탁기 미국에서 만듭니다. 미국으로 하는 거. 월풀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만듭니다. 멕시코 지금 25%인가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생각 없이 때려놨지만 시장에서는 월마트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 우리 이야기 당장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상호 관세가 전 세계에 부과가 됩니다. 진짜 글로벌 공급망이 오늘부터 이제 바뀌는 그 첫날인데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15%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 뭘 예를 들까 프랑스의 향수다. 그러면 이게 미국으로 들어갈 때 기존 관세가 5%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15% 됐으니까 10%가 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향수를 만약에 수출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거저 0에서 15%가 된 거니까 우리만 더 많이 오른 거고요. 지금 일본이 어제 난리가 났는데. 들으셨죠?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기존 관세 플러스 15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5일날 그 관보를 게시했는데 미 행정부에서 관보를 게시했는데 이런 혜택을 받는 배제 혜택을 받는 예외 혜택을 받는 건 EU야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EU만 모든 상호 관세를 기존 관세 배제하고 15%로 쫙 해줘. 그러니까 기존 관세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기존 관세, 일본은 그러니까 의류 같은 경우에 한 6% 정도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4% 정도 4% 정도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붙는데 15%니까 너희는 19%내 이렇게 된 거예요. 다행히 기존 관세 우린 0이잖아요. FTA 하니까. FTA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는데 일본은 가운데서 EU는 빼주고 한국은 FTA인데 일본은 19%를 내게 되니까 폭탄 맞았네. 어제 경제 재생상이 미국으로 이제 날아가기 전에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에게 메리트가 없다면 우리는 이 협상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갔어요. 이시바 총리 자리 지키기 힘들 것 같은데요. 돌아가는 게. 어차피 총선에서 져서 지키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요 하나만 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일본 EU가 큰 상대국 중에서는 지금 협상이 되고 나머지 진짜 큰 상대들 미국과 교역하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러시아, 뭐 인도 이런 진짜 미국과 이렇게 충돌할 분위기 되는 협상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특히 브릭스를 중심으로는 뭉치는 힘이 매우 강해지고 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만 더 밀착하게 인도도 지금 관세 오늘 25에서 50으로 올렸어요. 러시아 원유 사준다고. 그럼 인도는 더 중국으로 가죠. 자꾸 시진핑 좋은 일만 시켜주는. 어제 중국에서 브라질의 커피 업체 210군데에 수출을 허용했어요. 미국이 브라질 관세 올리니까 그럼 우리한테 수출해. 우리가 싸게 해줄게. 이게 과연 미국 경제에 좋을까? 근데 일본이 절이 되면 일본과의 경쟁 상품 우리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표정 관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뭐 관심 있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분석할 때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 관세에 맞아. 거기에 12.5를 더해서 뭐 15%다 이제 우리가 이제 품목별 관세 경우는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 그 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일본 자동차가 17.5가 되는 건가 아니면 일본 자동차는 이제 15로 남는 건가 그런 거가 디테일한 게 아직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만약에 17.5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지금 FTA 전으로 그 경쟁력을 찾아갈 수 있는. 근데 처음에 알려진 건 2.5% 플러스 12.5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품목별 관세의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체계 하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건가? 일본도 지금 당황할 것 같아요. 그럼 일본 자동차가 17.5가 될 일본은 수가 있다? 자동차가 정말 사실은 자동차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 내준 거거든요. 그렇죠. 5,500억 달러도 거기서 나온 건데 그렇죠. 교수님 말처럼 이런 부분이 흔들리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 뿐더러 일본은 정말 우리보다 미국 시장에서 차를 3배, 4배 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거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고지것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EU에 6천억 달러 이게 어떤 투자냐 확정된 게 없다. 다 논란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 그냥 현물 투자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 돈. 그 사람들이 나한테 보너스로 준 거야 라고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한테는 이제 3,500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라는 건데 제가 그저께 MBC 100분 토론 왔다가 한미 FTA 하셨던 단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할 때 힘없는 나라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는 약속을 한 다음에 안 지키는 것이다.
방송에서 100분 토론도 하시는데 참여하시면서 아니 일기 때 중국이 그랬잖아요. 미국 농산물 엄청나게 수입하겠다고 해갖고 관세 낮춘 다음에 안 수입했거든요. 네. 예. 절반 정도 하고 사실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예, 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우리 그 상호관세 이 국면이 좀 뭐 정리가 되는지 아니면 더 다시 확전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스코어 보면은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는 영국이고 그렇지. 10% 영국이고 10%고. 네, 15% 클럽이 지금 세 나라가 지금 들어와 있는 뭐 세 그룹이 네, 있는 네. 거예요. EU, 일본, 한국인데 일본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조약이 아니네. 그 관세가 아니네. 지금 이래서 지금 약간 이탈해 있는 거라서 우리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지금 합의를 본 거는 이제 사실이고 대만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스코어 우리나라가 뭐 지금 나쁜 상은 아니다. 이제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엊그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비하인드로 트럼프가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다고 막 허그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허구한 정신을 잊지 말라.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진중하게 전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안 듣겠지만 네. 네, 주한미 대사관은 듣지 않을까 싶어서 허그 정신을 잊지 말라. 네. 다만 이제 우리 또 그 조만간 이제 그 정상회담이 25일로 잡혔는데요. 예, 25일로 네. 지금 됐다고 지금 보도 나오고 여기서 추가 얘기가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통상 관련해서. 당연하죠. 그래요? 당연하죠. 뭐든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어떤 청구서가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 대통령과 협상 잘하고 나가서 또 딴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이제 안보 의제가 여기 올라갈 건 거의 뭐 기정사실처럼 지금 아마 간주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제 우리 기업들 투자할 그 구체적인 액수를 적어갈 겁니다. 근데 아마 기존의 액수 뭐 현대차가 210억 달러 엘레바마에 한다든지 그런 것들 다 이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이 큰 선물 가져왔다는 걸 국민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발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따리를 가져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방위비 이제 다시 늘려라 국방비 네. 3.5%로 이런 얘기도 그 저기 홍익표 전 의원이 또 저희 방송 나와서 비책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재정 전문가시니까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 국방비 늘려나는 게 좀 문제가 있어갖고 국방비로 포함이 안 된 예산 항목이 되게 많대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ROTC 관련 예산은 국방부 소관이 아니라 교육부로가 있다면서요. 네. 이런 거 다 끌어모으면 네. 꽤 된다고 하던데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는 이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미국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데요. 뭐 미국 대사관 듣지 마세요. 예, 네. 미국이 뭐 그 예산 담당자들이 야 니네 기존에 있는 거 그냥 패키지로 묶어 갖고 와가지고 늘렸다 그러는 거 이거는 충분히 이제 우리 뭐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다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주한 미군에 대한 우리 방위비의 분담금들은 그거는 뭐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지면 조금 더 올려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적당한 속도로 올려갔을 때 뭐 우리도 분담할 용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트럼프가 사실은 주한 미군 외에 한반도 밖에 주둔하는 예컨대 뭐 유사시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이런 미군에 대한 그 비용도 니네가 좀 조금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방어막을 쳐야 되는 거냐 네. 그거는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꺼낸 게 벌써 동맹 현대화라고는 개념까지 꺼내들고 지금 이제 압박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어떻게 갈지 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선 같은 때문에 협상 카드가 있었지만 우리는 또 안보라는 그러니까. 또 불리한 카드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어차피 정상회담 전후로 다시 짚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세제 개편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네. 대주주 기준 요건에서 20억, 30억은 없다. 50억이냐, 10억이냐. 네. 딱 이렇게 이제 간명하게 이야기를 하던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린 정답 몰라요. 그럼 우리가 정답 거기서 30억으로 할지 대주주가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팔아서 남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낼 사람이 주식 한 종목당 30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대주주인지 10억을 갖고 있어야 50억 이상을 갖고 있어야 대주주인지 우리는 정답을 모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가능성 높은 우리 경제에 더 좋은 그런 정책을 선택할 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마치 내 생각과 다르니까 너 그런 주장하는 놈 너 나쁜 놈이야 너 바보지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건 진짜 경제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내가 아들 교육시키는데 나는 태권도 가르치는데 너는
넌 축구를 가르치니? 아유, 너 진짜 바보 어리석구나.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김원장 기자가 얘기했던 그 너라는 게 혹시 진성준 그렇습니다. 전 의장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인 정당이니까 치열하게 논쟁하고 거기서 정답을 찾아내야 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합의할 문제지 이게 싸우고 갈등하고 편 나누는 문제는 아니다. 아, 이게 정답이에요 말하는 사람들은 다 저 껍데기예요, 진짜. 사실은 이소영 의원도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으니까 그나마.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정부와 여당이 헷갈리고 있는 부분은 공정한 과세 원칙을 특히 지난 정부가 훼손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생각하기에 공정한 과세 원칙을 더 지키면서 증세 원칙을 지키면서 재정 적자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주식을 좀 부양해서 주식 부양이 그냥 껍데기만 부양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이 지난해 연말에 우리가 연말에 비해서요. 지금 주가로 따지면 시가총액이 얼마 늘는지 아세요? 350조 가까이 늘었어요. 350조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투자할 돈이 480조니까 그 돈 진짜 이러다가 한 4천 가면 그 메꿉니다. 진짜 그 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할 것이냐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식도 올리고 싶고 뭔가 시장에 공정한 과세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건 예를 들어 자전거에 너무 빨리 가니까 브레이크도 잡고 싶고 기름칠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하나 선택해야 돼요. 정부 여당이. 그렇지 않으면 이 갈등은 계속되는 거죠. 오케이. 저는 하여간 항상 세법상 대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주주 용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대주주가 아닌데 사실은 거기다가 꼭 지배주주처럼 들려요. 대주주란 예, 말이. 예, 대주주 아니죠. 예컨대 삼성전자 무슨 내가 50억 들고 있다. 그렇다고 뭐 대주주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단 바꿔서 국민들이 인식 바꿀 필요가 이제 하나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 개편 특히 이제 이 주식 시장 관련된 요 세법 개편을 보면은 좀 테마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우리 세법 바꿀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세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목표가 뭐냐 이제 이런 건데 그렇지. 요게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릴 때 세수가 그럼 얼마큼 늘 거냐? 그거 하면은 뭐 금액이 작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한 300조, 400조 단위를 다루는 국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사실 소수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세수가 크게 늘지 않는데 지금 분란을 일으켰다 이라는 점에서 저는 뭐 좋은 아니라고 보기 좀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이재명 정부 출발할 때 주가지수 5천을 지금 타겟해 가지고 한 건데 그러면은 그거에 부합하는 지금 세법 개정 아니냐 그러면은 그거는 뭐 이렇게 좀 부합한다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입장에서 조금 좀 성급하지 않았냐 논의에 붙여볼 수는 있어요. 논의에 붙여볼 수 있는데 근데 조금 성급했다 보여지고 왜냐면 이게 형평성을 지금 진성준 의원도 얘기하는 거 형평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조세제도를 운영할 때 우리 일을 해서 돈을 번 소득하고 왜 주식 투자를 해서 번 소득하고 왜 다르게 취급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점을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럼 나는 왜 세금을 내는가? 나는 이런 거는 왜 세금을 내는가? 이제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좀 뿐만 아니고 이 과세 체계가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논의에 붙여볼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논의에 붙여가지고 예컨대 북구 같은 게 이렇게 해요. 이게 이중 소득 체계다. 듀얼 인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소득의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자본으로부터에 대한 소득, 특히 이제 이런 주식 시장이나 이런 대한 소득과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원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서로 다 취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원천으로 보고서 소위 말하는 종합소득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논의를 조금 해본 다음에 진행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제가 여기 진성준 의원이 계신다면 저는 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문제가 있는지 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이소영 의원이 앉아 계신다면 저는 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야 하는지 정말 그 논리를
논지가 둘 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왜 근로소득은 과세를 하면서 예를 들어 배당소득은 지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그 대주주 분리된 분들은 한 명당 27억 정도의 양도 차익을 얻었는데 그 세금 안 물어? 난 1억도 세금을 얼마를 내는데 이런 문제인데 이소영 의원님 그 주장대로 하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땀 흘려 번 사람도 배당소득 좀 얻읍시다. 이제 월급도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논리 나온다고.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일단 대주주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셋이 있어요. 소득이 한 사람 100만 원, 한 사람 200만 원, 한 사람 300만 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누진해서 과세를 하면 돼요. 구간별로. 그런데 자 MBC 진행자는 비과세, KBS 기자는 과세 이러면 아니 왜 이렇게 된? 버스 기사 괜찮은데? 좋은 것 같은데. 괜찮은데? 출연자도 혹시 같이. 뭐 휴일 수당을 주는데 버스 기사는 이런 이유 때문에 피곤하니까 휴일 수당은 더 주고 택시 기사는 안 주고 이렇게 가니까 이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양도 차익에 대해서 너 주식 팔아서 얼마 벌었어? 저는 2억 벌었습니다. 그래? 그럼 2억이면 구간별로 해서 얼마 내세요? 저는 300만 원 벌었어요. 그래요? 그래도 한 1.3%라도 내세요.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한 6, 7천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 안 받아요. 우리는 근데 지금 10억을 벌어도 세금 안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16, 7억까지는 한 15% 정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로 많이 수십억 벌어가면 20 몇 %씩 낸다고요. 다만 미국은 특이한 게 1년 안에 팔면 야 너는 이게 기업에 투자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냥 소득세율 때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주주를 어떻게 할까? 대주주에게 매길까 말까 하니까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인터뷰를 해봤더니 논쟁 중에 하나가 이게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개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기가 이렇게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려버리면 그 대주주로 지정되면은 그 다음에 세금을 왕창 물리기 때문에 네. 연말에 내다 판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내다 팔면 네.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개미들만 피보는 거 아니냐 이 논리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이번 논쟁에서 제가 좀 뭐 학자로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다 증거 없이 지금 그냥 상상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모든 게 다 가정이긴 하죠. 네, 그래서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반대하는 쪽도 예컨대 그 10억으로 내려야 된다는 쪽 뭐 제비가 지금 설명해 주신 뭐 연말에 파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좀 생각해 보면은 연말에 판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게 시장이 나쁜 건가. 근데 회사 가치는 좋은데 내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거를 판다.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사실은. 이제 그걸 싸게 사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싸게 사가지고 땡큐네. 그래서 그걸 그게 반드시 뭐 개인이 필요도 없고 기관은 더 좋아하겠죠. 뭐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이 기사를 쓰시는 기자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아는 PB 한 명하고 세무사한테 전화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팝니다. 만약에 지금 50억인데 10억으로 강화를 하면 내가 지금 한 A라는 기업 한 30억 갖고 있는데 좀 올라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그러면 연말에 그 기준 되기 전에 한 21억 정도를 팝니다. 진짜 팝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적으로도 12월 말에 대주주로 분리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팝니다. 그러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대주주들로 계속 팔았으니까 대주주들은 지금 주식이 하나도 없겠네요. 어디서 나오죠? 1월, 2월, 3월 되면 다 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기 변동성만 커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앞부분만 계속해서 언론이 그걸 주장하니까 대중들이 그냥 마치 종부세나 과거에 뭐 전세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언론이 하는 대로 대중들이 믿어버리는 거죠. 오케이. 또 하나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는 반대를 안 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세율이 높게 지금 매겨졌다. 이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를 올릴 것이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신다면 후자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지금 그거 밀어붙이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럼 힘을 실어주면서 그 증세는 일부 증세는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이번에 1,000억을 벌었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배당 소득을 좀 낮춰줘서 내가 배당하면 35%로 깎아. 지금 45%인데 지방세 빼고요. 35%로 깎아줘. 그럼 배당을 해볼까 하는데 1,000억 중에 500억을 자사주 발행해가지고
내 비율을 높여가지고 그거 그냥 시장에 팔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된다 해도 25% 낸다고요. 그러면 배당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내 주식을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챙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이 25%로 주장한 이유도 처음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우려하는 측면이 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상속세에 대한 합의가 좀 없어요. 지금 상속세 지금 50%에 최고적 50%에 할증까지 하면 60%까지 가는 건데 이게 상장 기업들은 이제 배당을 줘서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혜택이 가는 이제 이런 뭐 결정들이 뭐 좋은 혜택들이 있을 건데 비상장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당히 이제 나쁜 경우에 이게 배당이 이제 그 상속수단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그냥 상속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세율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기적으로 계속 배당을 우리 가족법인인데 가족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배당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상속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세제시 입장에서 한번 왜 이랬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런 채널들은 조금 이렇게 막아줘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알겠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건 근데 이제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뭐 우리 대한민국 3대 조직이 있네 뭐 하는데 하여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조직된 표가 제일 무서운 표잖아요. 가장 강력한 표고. 근데 이제 이 주식 투자자들의 어떤 이 집단 의지 내지 집단적 사고에 대한 어떤 이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다. 네, 그죠? 네. 좋은 지적입니다. 정치를 움직이는 힘으로서.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뭐 저는 이소영 의원과 더 개인적으로는 더 가까운데 진성준 의원 편을 들자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국회의원이 특정 대상에 있는 세금을 올리자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자기한테 이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국가만 이롭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청취자분들이 감안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요거 좀 따로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이춘석 의원 그 본회의장 주식 거래 다 그 뉴스가 크게 됐으니까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차명 거래로 의심되는 그 갖고 있는 종목을 보니까 이게 AI 국가대표하고 연결되어 있는 업체더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뭐 매우 부끄러운 짓을 한 거죠. 그걸 뭐 어떻게 봅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뭐 자본시장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자기 계산으로 이제 금융 투자를 할 때는 자기 본인 명의 계좌로 해라. 이게 이제 기본 이게 형량도 되게 높대요. 이게 기본인 거죠. 일본 기본 5년 이하의 징역형. 그러니까요. 금융실명법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자기 계산으로 법에 이제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 자기 매매를 할 때는 자기 명의로 해라. 이제 이게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뭐 시세 조정 주가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개되지 않은 정보, 미공개 정보를 이제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처벌을 이제 받게 될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그 법사위원장일 뿐만 아니고 국회의원 법사위원장뿐만 아니고 국정자문위원회 지금 경제 2분과 지금 위원장이라는 거 아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산업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뭐 인공지능 대표 선수 5명 뽑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걸어가지고 뭐 최후의 2인을 남기겠다. 뭐 이제 그게 지금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 제2분과의 가장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고 물론 선정 과정이야 거기 뭐 심사위원들이 뭐 독립적으로 결정했겠지만은 전체적인 이제 그림에 대해서는 그림도 그리고 보고도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위치에 있다고 보면은 이런 그 본회의 시간에 한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지만은 그리고 타인 명의로 한 것도 굉장히 부적절을 해 보이지만은 이런 종목에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거는 사실은 용납하기 좀 어렵고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사실은 더 이상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은 이거 그러니까 그 뭐 보좌관 계좌다 계속 저렇게 주장을 하던데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할 생각 사람도 거의 없다고 보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보좌관이면 아무 문제 없냐? 아니 자기가 보시는 의원님이 지금 어떤 직책에서 뭐 어떤 정보를 그러니까 접하고 있는지 알고 그러면 자기도 곁다리로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좌관 주식을 왜 들여다봐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아? 보좌관 복지 차원에서 보좌관 바쁘니까 네. 내가 본회의에서
네 계좌를 내가 그럴 수 관리를 있겠네. 해준다. 네. 내가 고급 정보 갖고 있으니까 네. 우리 보좌관 복지 차원에서 펀드 매니저다 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자본 주식시장에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철퇴를 이제 내리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사실은 대통령이 된 건데 패가망신 예, 얘기. 패가망신은 시키겠다. 그러면 첫 번째 대상은 이제 이춘석 의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좀 이렇게 저는 김건희가 더 먼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춘석 의원이 더 먼저 오게 생겼다 지금 뭐 예,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요. 소위 말하는 이제 읍참마속이죠. 음. 예. 배당소득 분리가 돼서 제가 하나 까먹은 게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주식을 뭐 수백억 수천억씩 갖고 있는 분들이 배당했을 때 훨씬 이익을 보죠. 세금을 깎아주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주주 지분율이 생각보다 작잖아요. 실제 그 정책이 도입돼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 또는 기관은 국민연금입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네, 국민연금은 거의 모든 상장사의 지분을 평균 8% 정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증세주의자입니다. 네, 증세주의자지만 이양 방향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거와 관련돼서는 결국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지금 둘 다 포기를 못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배당이 이렇게 해서 이소영 의원 주장처럼 배당이 많이 늘어나면 그럼 배당 세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역시 결론은 통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절충은 없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 두 분의 기조도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 좀 자전거 있는 것- 브레이크를 잡을지 기름칠을 할지 정해야 돼요. 둘 다 그러니까. 틀린 주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선택이다 이거는 네. 절충이 그러니까 아니라. 이게 조세는 늘 정치의 한 중심에 그 한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증세한다는 거는 늘 인기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좀 정치적인 이제 인기를 좀 포기하겠다. 이러면 이거는 할만해요. 예컨대 부가세 지금 10%인데 재정이 좀 힘드니까 13%로 가겠다. 1977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13% 도입됐던 거거든요. 우리 처음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그리고 OECD는 보통 평균 한 20% 되기 때문에 그걸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세수가 뭐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 수십조가 그냥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정치적인 인기와 바꿀 수가 있어요. 부가세 잘못 건드리면 정권 나라. 예, 정권의 이제 안정과 한번 걸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세수는 들어오지만 빠져나가는 게 있잖아요.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근데 여하튼 우리 그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뭐 우리가 뭐 10년, 20년을 봐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 지금 한 2천억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2천억 들어오는 거를 가지고 저는 큰 효과도 없으면서 그 말씀이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꺼낼 필요 있느냐 이 그러니까 말씀이죠. 세수에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 테마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뭐 조만간 발표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민주당도 입조심하고 있던데 보니까. 근데 제가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뭐 그 이소영 의원 같은 분이 아주 다수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아무래도 민주 그 뭐 약간 진보 진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뭐 중도 보수로 왔다고 하지만은 뿌리가 아무래도 노동에 이제 방점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네네. 형평성 문제를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